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부터는 앞서 이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실제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전반적인 것, 직업윤리학의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이른바 이제 문제풀이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문제들만 뽑아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치르는데 아주 유리한 그런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당히 이런 문제는 이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런 부분인데 인간의 무의식적인 선택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무의식, 의식 그럴 때는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은 본능입니다. 본능은 감정에 지배를 받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의식적인 상태에 나온 것은 뭐겠어요?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이고 이성에서 촉발된 것이 윤리 도덕입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이냐 의식이냐라고 따져봤을 때 인간의 무의식적인 선택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돼야 된다. 잘못됐죠. 의식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되는 것이니까 윤리는. 인간의 습관적 동작을 통하여 새로운 행동 양식을 만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습관, 버릇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학습이라고 그러죠. 심리학에서는 학습에 의하여 행동 양식, 문화. 인간은 생명체 하나로서 생명체가 갖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 생명체하고는 뭐 생물이 갖고 있는, 동물이 갖고 있는 보편성. 동물은 뭐 제가 말했지만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본능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다 또 인간은 또 그 육체 속에는 뭐가 또 있습니까? 그 생명 속에는 이성이라는 혹은 또 정신이라는 마음이라는 거 있죠. 맞습니다. 인간 심리의 내면에는 감정 충동과 본능이 잠재 의식화되어 있다. 자, 인간 심리의 내면은 감정 충동과 본능. 이제 그게 감정 충동과 본능은 결국 뭡니까? 결국은 동물적인 것입니다. 그게 그 자체가 감정 충동과 본능이 잠재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감정 충동과 본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신이고 이성이고 그 정신 이성의 바탕에 나온 것이 윤리 도덕이라 그러죠. 자, 1번이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이것도 인간의 본질 혹은 인간 이런 측면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인간은 수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뭐 인간은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생명체가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도 가장 이제 우리가 소위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먹이사슬의 꼭지점에 있죠. 가장 꼭지점에 인간이. 그 밑에는 이제 포유동물인 뭐 고양이과가 있을 것이고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생명체. 그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바로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체격적인 조건이랄지 이 외부 조건은 인간보다 호랑이가 또는 사자가 훨씬 뛰어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걸 또 인간이 지배할까? 그건 간단하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호랑이는 그 자체가 무기잖아요. 사자는. 근데 그 무기, 호랑이라는 그 육체 자체의 무기를 지배할 수 있는 오늘 뭐 총도 있고 칼도 있고 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은 수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라는 건 분명하죠. 인간은 이성에 의해 다른 동물들과 구분된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성이 있다. 동물에게 이성이 있다 그럽니까? 동물은 본능밖에 없어요. 인간의 육체와 이성은 두 가지 심리 요소다. 육체와 이성이라 그러면 안 되고 감정, 감성, 감정과 이성. 물론 이제 육체 속에서 감정이 존재한 것은 분명합니다. 육체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육체와 이성 그렇게 하진 않죠. 감정과 이성. 그러니까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이성이고 또 지나치게 이성적이면은 인간의 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성적인 것을
무마시켜준 것이 감정이고. 그럼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감정과 이성이 제가 말했죠. 항상 5대5 정도로 작용한 것이 가장 좋다. 지나치게 감정적이면은 동물적이다 그래요. 지나치게 이성적이면 몰인정하다 그러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가야 된다. 그래서 육체와 이성이나 감성과 이성이라 되고 틀렸죠? 인간도 다른 생명체와 같이 감정 충동이 있다. 그거 아까 말은 왜? 육체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야. 이 육신이 있으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야. 동물도 왜 여러분 동물은 철저하게 본능, 감정밖에 없잖아요. 본능은. 왜? 동물은 먹고 살만 된 것이야. 다른 것이 필요 없죠. 동물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나 이성이나 이 두 가지 조화. 자, 3번이 답이겠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절대론적 윤리설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말 그대로 절대론적 윤리설이라는 것은 절대 변치 않은 아주 고정적인 타고난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론 윤리설에 대한 설명을 부족해서는 경험과학적 사고방식을 강조한다. 경험과학적 사고방식을 강조하게 되면은 경험한 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동양에서 경험과 서양에서 경험은 달라질 수 있잖아. 또 조선시대 경험과 지금 21세기 경험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절대론적 윤리설이 안 되지. 경험과학적 사고방식이면 그것은 상대론적으로 동서 고금 옛날과 지금.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경험과학적 사고방식을 강조한다라고 하면은 상대론적 윤리설이 되겠죠. 그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태에 달라지냐 그런 것이니까. 상대론보다 윤리규범의 권위가 확고부당하다. 이건 변치 않지. 절대 안 바뀌지. 칸트는 절대론 중 법치론적 윤리설. 그렇습니다. 칸트는 뒤에 나옵니다만 칸트는 이제 의무론적 윤리설이라고 말해도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법칙 우리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윤리 도덕 법칙을 가지고 나왔다. 그걸 지켜야 된다. 라고 또 그걸 지켜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라는 절대론 윤리설에 해당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설, 맹자의 성선설에 근거를 둔다. 플라톤 이데아설은 말 그대로 이상세계인데 이상세계는 철인이 다스린 세계고 그런 세계에서는 딱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법칙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고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하고 또 인간은 맹자에 의하면 선하다는 전제조건 타고나는 것부터 타고나면 선하니까 어디에서나 똑같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절대 변치 않은 것이었지. 그걸 절대론적이라 그래요. 자, 1번이 틀렸고 그 다음 문제 네 번째 다음에서 상대론적 윤리설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상대론적 윤리설 비판입니다. 관습의 형성 과정에서 윤리가 만들어져 절대성을 부정한다. 그렇죠. 관습의 형성 과정 윤리가 만들어져. 그 말은 관습이 다른 데서는 또 다른 윤리가 형성될 수 있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나라에 가서는 그 윤리 도덕인데 어떤 나라에서 윤리 도덕이 아닐 수 있다. 과거 일본은 형사 취수제가 있었다. 과거에 형이 죽으니까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한다.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근데 그쪽이 관습이야. 일본의 관습. 그럼 그건 따라가는 것이지. 그게 이제 비판하죠. 윤리의 보편성과 공통성을 부정하여 윤리의 규범성이 상실된다. 그래서 윤리의 보편성, 공통성. 윤리의 보편성, 공통성은 절대로 윤리설에 의하면 딱 맞죠, 그것이. 그런데 그걸 부정하니까. 그래서 비판하고. 윤리에 대한 절대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숭고한 권위가 상실된다. 마찬가지죠. 숭고한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될 것은 절대론적 윤리설이니까. 그래서 다 지금 제대로 돼 있는데 비판을 시대 상황에 따라 도덕의 원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곤란하다. 상대론적 윤리설은 시대 상황에 따라 도덕 원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적용하기가 곤란한 것은 절대론적 윤리설이죠. 시대 상황에 따라 도덕의 원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것은 절대론적 윤리설. 절대론적 윤리설은 시대 상황, 동양이나 서양, 옛날이나 지금 관계없다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그걸 비판한 것이죠. 다섯 번째. 프랑스에서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슨은 프랑스에서 습득한 행위 규범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알고 매우 당황하였다.
이것은 어떤 윤리설의 한계인가? 자, 프랑스에서 한국을 방금 스티븐스가 프랑스에서 습득한 행위범들이 한국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아. 그 말은 프랑스에서는 윤리였는데 한국에서 윤리가 아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상황에서는 맞았는데 한국이라는 상황에는 안 맞았어. 만약에 잘 받아들였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였겠지.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지켰는데 한국도 안 지키더라. 상대론적이지. 상대론적.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절대론 윤리설의 한계를 부딪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상대로 윤리설에 입각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절대론적 윤리설로서는 안 맞은가 보다. 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거죠. 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인간관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인간관인데, 이런 성선설은 성리학적 인간관과 일치한다. 물론 성리학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은 본래부터 착해야 되고, 착하니까 모든 도덕 규범이랄지 효랄지 뭐 애랄지 인의 예지 다 지켜야 된다. 맞죠? 과거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동물적 특징과 이성적 특징이 상반된다고 보았다. 과거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동물적 특징 또 이성적 특징 이게 상반된다고 봤다.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날의 철학자들은 동물적 욕구를 억제하고 이성적인 특성만 강조하다. 그렇지 않죠?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인간은 뭐 어쩔 수 없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물이고, 동물 욕구란 건 뭡니까? 동물 욕구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런 것이야. 근데 그걸 억제하고 이성적인 특성만? 이성적인 특성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 똑같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것은. 근데 오늘날의 철학자들은 동물적 욕구를 억제하고 이성적 특성만 강조했다. 그건 맞겠습니까? 틀리지. 인간의 본성은 착하지만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악해졌다고 보는 것이 성선설의 입장이다. 그렇죠. 원래는 착한 존재인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다시 교육에 의해서 다시 본래적으로 돌아가자. 성선설로 다시 돌아가자. 라는 맥락이 되겠죠, 그게. 7번째 문제. 다음은 종교에 따른 인간관을 서술한 것이다. 옳지 못한 것은. 크리스트교 관점에서는 인간과 하느님은 수평적 관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절대신이 존재하죠. 하나님.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은 절대 지존이야.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어떤 사람도 하느님의 권위에 도달할 수 없어. 하느님 밑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건 절대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특징이다. 이게 절대신이. 그럼 그렇게 풀렸어요. 수평적이 아니야. 수직적이지. 동학에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이라고 그러죠. 인내천. 인본주의입니다. 라는 사상으로 인간의 도덕성을 중요시한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귀천은 재산의 다소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이 귀하고 태어나면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결국 뭐이다?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유교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인간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음양이 되어 도를 이루고 하늘의 도를 받아 인간이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천지인 사상으로죠. 그렇게 본다. 일단 그리스도가 틀렸잖아요. 인간과 하느님은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입니다. 틀렸고. 8번째 문제. 다음 인간의 이성과 감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시 인간은 이성과 감성의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봅니다만 이성은 외부 세계와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사색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뭐라고 합니까? 이성을 사고하는 능력. 이성 그러면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만은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다. 이성 존재다. 그 이성이란 거 뭐냐? 이것이 사고하는 능력이다니까. 생각하는 능력 이렇게 말하니까. 맞죠? 인간은 이성을 통하여 학문, 사상 등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대 와서 이성 우위의 견해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지 않다니까. 항상 현대나 과거나 마찬가지야. 이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가야지
어느 한쪽이 치우쳐서 또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이성에 의해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삶의 목적 주고 그렇습니다. 이성이 있으니까 이성은 항상 여러분들 이성 가지고 이성이 합당하면 합리적이라 그래요. 합리적. 합리적이란 말이나 객관적이란 말이나 과학적이란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합리적, 객관적, 과학적. 그러니까 이성이 필요한 것이죠. 맞습니다. 자, 9번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 또 인간의 본질을 갖고 우리 살펴봅니다. 인간 심리의 내면에는 감정, 충동과 본능이 잠재의식화되어 있다. 그렇죠. 역시 그것은 이제 동물적인 면입니다만, 인간은 생명체 하나로서 생명체가 갖는 보편성을 갖고 있고, 똑같이 생명체 똑같은. 인간은 습관적 동작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 양식을 만드는, 행동 양식은 문화입니다. 문화라 그러고, 습관적 동작, 학습이라 그래요. 학습을 통하여 문화를 형성한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는 철저하게 해서 후천적인 것입니다. 학습을 통하여 문화를 만들어가니까. 인간의 무의식적인 선택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된다. 자, 무의식적인 선택 과정이 아니라 윤리 문제는 의식적인 부분, 철저하게 이성적인 부분. 자, 4번이 잘못되어 있고 10번째입니다. 다음은 사회 질서의 형성 과정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설명이다. 가장 잘못 설명하는 것은 소크라테스,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 행위의 결과로 올바른 사회 상태가 형성되는 것이며 공동체 형성 이전에 올바름이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 그렇지 않죠. 인간은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지하니까, 인간이 무지하니까 죄악을 범한다 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 죄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지함을 깨우쳐야 한다.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한 거지. 그래서 인간 행위의 결과로 올바른 사회 상태 형성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 맨 처음에 무지하기 때문에,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올바른 결과가 아니라, 인간 결과를 올바르게 평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공동체 형성 이전에 올바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틀렸습니다. 소크라테스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필요, 즉 의식주와 안전을 위하여 생활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죠? 소크라테스는 사회 질서 형성한 이유는 혼자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없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에 의할 때 사회 공동체는 이기심에 의한 타협이나 강자에 의한 사회 지배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어떤 면에는 성선설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물론 딱히 정해서 성선설 이렇게는 말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는 무지에서 악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걸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무지의 자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번째 문제입니다. 공동체 생활에서의 법과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법과 윤리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위협은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내부로부터의 질서 위반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공동체에 대한 위협은, 우리 국가라는 공동체도 보면 외부로 침입,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혹은 내부의 질서 위반, 나라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그렇죠? 법률은 자연법에 기초하기 때문에 객관적 윤리 질서와 괴리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은 자연법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건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닌데, 객관적 윤리 질서와 괴리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 윤리 질서와 괴리될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은 실정법이라는 것은, 법률은 실정법인데, 법률 자체는 현실적으로는 또 객관적 윤리 질서와 괴리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법이, 어떤 곳에서는 법이 아니에요. 노마에 가서 노마법 따라라. 그건 객관적 윤리 질서가 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응?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법률은 자연법에 기초하기 때문에 거기는 맞아요. 뒤에 객관 윤리 질서와 괴리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규 이전에 살인하지 말라는 객관 윤리 질서 존재. 그렇죠. 그것은 인류의 보편성에 근거한 것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어디에서는 다 존재한 것입니다. 그 자체는. 모든 공동체는 객관 윤리 질서를 지니고 있는
지니게 되고 있는 명령성, 금지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예절과 관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 12번째 문제. 다음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 인간의 존엄성. 칸트는 인간을 항상 목적으로 취급하고 결코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라. 맞죠? 칸트. 그런데 인간 자체는 뭐이다? 목적적 존재다. 그런 말이죠. 목적으로 대우하고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 인간, 아주 쉽게 말하면 인간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야, 그 말이. 단군신의 홍익인간이나 동학의 사인 여천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것이다. 홍익, 널 인간 세계를 이렇게 해라. 사인 여천,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 이때 사자는 섬길 사자입니다. 사람 섬기되, 섬길자. 사람 섬기되 하늘같이 해라. 아까 인내천. 같은 것이에요. 동학이 추구하는 바, 인간 존중 사상.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의 인격성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상호 목적으로 존중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인간의 인격성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상호 목적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 맞습니다. 보통 천부인권이라는 것은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실정법상의 권리. 자, 틀렸네요. 천부인권이라는 것은 그대로 해석해 볼까? 하늘이 준 천부 인권. 하늘이 준 인권. 이것은 자연법상이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실정법상이 아니라 자연법상입니다. 또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면 무조건 주게 돼 있는 것.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자, 13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악법에 대한 저항권 행사에 대하여 현대 민주사회의 주류적인 의견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 악법. 악법도 물론 법이라 그럽니다만은. 한 공동체는 법을 통하여 공동체를 유지하고 보호하지만 악법으로부터의 보호도 필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인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는 또. 근대 사회개혁론자들은 너는 사회와 국가를 관념적으로 구분하면서 정부의 사회에 대한 우위를 인정하여 저항권을 부정한다. 아닙니다. 근대 사회개혁론자. 사회개혁론자 그러면은 이네들은 이제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무지몽매함을 깨우치게 하는 것. 그래서 얘네들을 계몽주의자라 그래요. 사회개혁론자들은. 계몽주의자들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우위를 인정한다. 우리 인간에게서 아니죠. 정부는 우리 인간들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위임해 준 것이에요. 근데 그 위임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은 저항권 행사, 혁명을 해라 그런 것이에요. 틀렸어요,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합법적인 정부도 불법 행위를 할 때는 자연법의 이름으로 실정법에 도전하는 행위가 저항권이라. 물론 로크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로크, 존 로크, 저항권이. 그래서 세계 3대 시민혁명, 또 한국의 4.19 혁명, 5.18 혁명 그런 부분이죠. 현대 민주사회 주류는 민주법치국가에서 시민에게 무조건적인 법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복종. 그래서 잘못되면 저항하고 또 혁명하고 잘못된 권력은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2번이 틀렸네요. 14번째 문제. 다음 국가에 의한 인권의 보장에 대해서 설명은 타당한 것. 국가에 의한 인권의 보장. 정부 권력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사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는 발생할 소지가 없다. 충분히 있죠. 그래서 결국은 국가의 인권 보장을 요구한 것이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라서 이런 야경국가 상태에서 사회 경제적 차별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합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 개입하지 않을 테니까 해봐라. 그러면 사회 경제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발생해서 특히 이제 야경국가에서는 사회 경제 차별 발생하지. 물론 아담 스미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발생한 상태가 여러 가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죠.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발생합니다. 시민혁명 과정에서 형성된 기본적인 인권은 본질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로서 이는 국가에 대한 사회 보장적 권리.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건 국가애로의 자유라 그래요. 국가애로의 자유. 혁명이니까. 그래서 4번처럼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경제 과정에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헌법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이거 이제 생존권을 보장한 1919년에 나온 것입니다. 이건 제대로 돼 있네. 자, 15번째 문제. 다음의 말은 철학적으로 누구와 관련이 있는가? 직업인은 공동체에서 부여된 고유의 직분에 충실히 사회적 오름에 봉사하는 것이며 이 직분의 행함이 곧 자기 인격 완성과 내적 조화를 위한 것임을 인식한다. 이건 결국 이제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인데 인간이 결국 어떤 공동체에서 생활하는데 또 그 공동체 생활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적성에 맞는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또 사회에 기여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자아실현도 하겠지만 사회에 기여하자. 직업인은 공동체에서 부여된 고유의 직분에 충실히 사회적 오름에 봉사하는 것이며 직업은 그래서 사회 봉사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지 이 직분의 행함이 곧 자기 인격 완성과 그럼 자아실현과 내적 조화를 위한 것임을 인식한다. 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첫 번째 강 제1강을 마치고 제2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